뉴욕 지하철과 한국 지하철의 실상.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파크입니다. 뉴욕에서 건축가이자 도시 설계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32년간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 그 심장인 뉴욕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집에서 나가서 지하철역으로 내려가고 흙내나는 환기구를 통과하고 코를 찌르는 냄새 속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뉴욕 지하철에서 쥐를 정확히 26번 봤습니다. 스핀더 같은 작은 쥐가 아니라 쥐던만한 크기의 진짜 쥐들입니다. 그리고 뉴욕인들은 집에서 신발을 벗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바닥을 밟은 신발을 집 안에서 신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대국이고 뉴욕이 최고의 도시라고 배웠는데 2개월 전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한국 서울로 보냈습니다. 출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2주짜리 일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인프라를 보고 도시 설계를 분석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서울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순간 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처음 한국을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따뜻하고 통쾌하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더 열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인 2세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님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저는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강한 나라, 한국은 약하고 먼 나라. 그렇게 배웠거든요.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건축가가 된 후 저는 도시 설계를 연구하면서 뉴욕 지하철의 역사에 빠져 있었습니다. 1904년 20세기 초에 개통된 이 거대한 시스템,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뉴욕 지하철. 저는 이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우리 도시, 우리 국가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건축가로 일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 내려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악취. 그건 냄새가 아니라 도시 붕괴의 신호였어요.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노숙자들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죠. 그 결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승강장 바닥에서 그냥 용변을 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오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요. 바닥과 벽은 끈적거리고 진물이 흐릅니다. 뉴욕 시민들이 집안에서 신발을 못 신는 씁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더러운 지하철 바닥을 밟은 신발을 자기 집 바닥에 올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결함이 아니라 도시 공공 인프라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건축가로서 제가 배운 도시 설계의 가장 기본 원칙은 이것입니다. 공공공간은 그 도시의 영혼이다. 공공시설이 무너지면 그 도시는 무너진다. 뉴욕의 공공시설은 무너져 있습니다. 사실 악취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1월 뉴욕 포스트의 한 영상이 틱톡에 올라갔어요. 그 영상에는 승강장 구석에서 자고 있던 노숙자를 촬영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영상이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의 담요를 들춘 순간 무려 20마리가 넘는 거대한 쥐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91만 번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뉴욕의 지하철은 더 이상 인간만의 공간이 아니다. 노숙자 수는 전년 대비 42% 증가해서 8만 8천 명에 달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통계가 있어요. 시민들이 지하철을 10번 탈 때마다 한 번은 거대한 쥐와 마주친다는 통계입니다. 뉴욕시는 2023년 4월에 쥐 자르라는 전담 공무원을 임명했습니다. 한 명의 사람에게 쥐 박멸의 모든 권한을 집중시킨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민원만 폭증했습니다. 쥐 목격 신고도 증가했어요. 도시 설계자로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 조치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붕괴라는 뜻이라는 걸. 그런데 쥐와 악취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죽음입니다. 뉴욕 지하철에는 스크린 도어가 없습니다. 알아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선로가 그냥 낭떠러지처럼 뻥 뚫려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뒤에서 밀기만 하면 끝입니다. 선로로 떨어지고 열차에 부딪히고 죽습니다. 2022년 1월 타임스퀘어 인근 역에서 60대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밀어서 선로로 떨어뜨렸습니다.
2023년 3월 렉싱턴 애비뉴역에서 20대 남성이 50대 남성을 선로로 밀어서 죽였습니다. 이건 뉴스 기사가 아니라 우리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승강장에 서 있는 시민들은 벽에 찰싹 달라붙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밀칠까봐. 이건 불안함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죽음의 위협입니다. 급기야 2024년 3월 뉴욕 주지사는 지하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1,000명의 주 방위군을 동원했습니다. 군인들이 지하철역을 지키도록. 건축가로서, 시민으로서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민간 도시의 지하철에 군대가 배치되는 상황. 이게 정상일 리가 없잖아요. 플랫폼의 모니터는 항상 깨져 있어서 열차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10분, 20분 연착은 일상이고 방송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춰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도시는 혼돈 그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건축가로서 저는 이 문제의 근원을 궁금해했습니다. 왜 뉴욕은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깊이 파고들수록 정말 어두운 역사를 발견했어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도시들은 전차 시스템으로 아주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시민들은 편하게 이동했고 자동차가 꼭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 GM, 석유 회사, 타이어 회사가 결탁했어요. 그들은 당시 미국을 운영하던 전차 회사들을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폐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이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자동차를 팔기 위한 시장 독점, 전차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야만 할 거니까요. 그 결과 미국은 1950년대부터 자동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로 완전히 개조되었습니다. 도시의 형태 자체가 변했어요. 중산층은 교외로 이주했고 대중교통은 철저히 외면받게 됩니다. 결국 대중교통에 투자할 돈이 없어져요.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 결과가 오늘날의 뉴욕입니다. 한 기업의 욕심이 만들어낸 1940년대 결정이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민들을 지옥 같은 일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저는 울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렇게 2개월을 더 견디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사라, 한국 서울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건축가로 파견되어 줄 수 있을까? 2주 정도면 될 것 같아. 한국? 나에게 한국은 부모님의 고향. 멀고 낯선 관심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한국말은 조금만 할 수 있고 문화도 많이 몰랐습니다. 미국이 내 나라, 뉴욕이 내 도시라고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그냥 일을 생각했어요. 한국 도시를 보고 건축을 분석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는 것. 정말 평범한 출장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서울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심으로. 뉴욕에 악취가 없었어요. 신선하고 쾌적한 공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놀라게 한 건 청소 노동자들입니다. 아주머니 청소 노동자들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부터 승강장 바닥까지 구석구석을 아주 꼼꼼하게 닦아내고 있었어요. 건축가로서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공공공간에 대한 존중의 문화였어요. 뉴욕에선 도시 설계와 건축이 완성되면 유지관리는 무시돼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청결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마다 화장실이 있었어요. 뉴욕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화장실들은 오물 하나 없이 미친 듯이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노숙자들도 화장실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도시 설계자로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건 어떤 기술적 혁신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공간에 대한 존중의 문화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승강장에 내려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승강장 전체를 완벽하게 감싸고 있는 투명한 유리벽이 보였어요. 건축가로서 저는 즉시 이 기술의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리벽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안전 철학이 만난 결정체였어요. 열차가 정확히 정차해야만 하죠. 이를 위해서는 정교한 센서, 정밀한 제어 시스템, 그리고 모든 인프라의 완벽한 동기화가 필요해요. 뉴욕 교통국은 2022년에 3,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역사 노후화 때문에 스크린도어 설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라고 변명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2009년에 완료했어요. 서울 1호선부터 8호선까지 거의 100% 설치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16년 전입니다. 이 순간 건축가로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기술적 어려움은 핑계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최우선이면 해낸다. 이 혁명적인 시스템의 역사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더욱 감동했어요. 2003년 2월 18일 해화역에서 한 시민이 누군가에게 떠밀려 선로로 추락했습니다. 사망했어요. 이건 슬픈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 사건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스크린도어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정부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2005년 사당역에 최초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이후 계획을 1년 앞당겨서 모든 노선에 설치하는 피나는 노력이 이루어졌어요. 도시 설계자로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는 걸. 이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는 기적이었어요. 스크린도어 설치 전에는 매년 33.7건의 선로 추락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설치 이후 최근 11년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스크린도어는 또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강장의 미세먼지 농도를 18.9% 감소시키고 끔찍한 쇳소리 소음을 7.9% 감소시키고 냉방 효율을 극대화해서 매년 167억 원의 전력 비용을 절약합니다. 도시 설계와 기술이 만나서 완벽한 다기능 인프라를 만들어낸 거예요. 건축가로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런던, 파리, 도쿄 같은 세계적인 도시들도 이 수준의 스크린도어를 갖추지 못했다는 걸. 그래서 한국인들이 유럽 여행을 가서 스크린도어 없는 역을 보고 무서워한다는 반응이 너무나도 깊게 이해가 되었어요. 스크린도어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채 또 다른 충격을 경험했어요. 터널 구간에 들어갔는데 휴대폰이 잡혔어요. 뉴욕이나 런던, 파리의 지하철은 터널에 진입하면 통신이 완전히 끊깁니다. 암흑의 공간이 되어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낼 수 없죠.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지하 깊은 터널을 달리는 와중에도 LTE와 5G 통신망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지하철 터널 전 구간에 설치된 이동통신 기지국 덕분이었죠. 건축가로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즉시 알았습니다.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게 얼마나 비용이 들고 얼마나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지 말이죠. 2025년 국정감사에서 무료 와이파이 속도는 다소 느리다고 했어요. 초고속 와이파이 사업은 좌초되었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하 50m 아래에서 화상 통화를 하고 영상 스트리밍을 끊김없이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뉴욕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여름에는 에어컨이 고장나서 찜통이 되는 뉴욕 열차와 달리 한국은 쾌적한 냉방을 제공했어요. 겨울에는 일부 노선의 좌석 아래에 난방장치가 가동돼서 승객의 엉덩이를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저는 처음엔 웃었어요. 좌석 난방이라고? 하지만 건축가로서 이해했습니다. 이건 한국 고유의 온돌 문화를 현대 건축에 접목시킨 독창성이었어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와 기술의 결합이었던 거죠. 이것이 진정한 도시 설계입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감동은 기술이나 시설에서 오지 않았어요. 그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서 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었어요. 열차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몸을 비틀고 있었어요. 앞사람 뒤통수가 제 가슴팍에 닿을 정도로요. 근데 한 가지가 이상했어요. 분홍색 배려석이라고 쓰인 좌석이 있었는데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만석 상황인데도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만큼은 마치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건축가로서 저는 이걸 흥미로운 설계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배려석은 법적으로 강제된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군대식 규율도 없습니다. 그저 임산부를 보면 일어나라는 어른들의 가르침이 대를 이어 전해지며 형성된 한국인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배려심과 고차원적인 문화적 합의일 뿐이었어요. 이걸 이해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축과 도시 설계의 최종 목표는 기술이나 미관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문화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다. 뉴욕 지하철은 거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누군가는 춤을 추고 누군가는 소리를 질러요. 아무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모든 승객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만 바라봅니다. 이건 빠름, 정확함, 눈치, 질서, 청결,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압축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열차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고 지연이 있으면 즉각각인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이 예측 가능성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당신들이 알까요? 뉴욕에서는 항상 언제 올 것인가, 과연 올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열차가 도착합니다. 그 위치와 상태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예측 가능성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도시 설계자로서 가장 놀라웠던 건 환승 및 요금 시스템이었어요. 2026년부터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뉴욕은 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마다 매번 요금을 내야 해요. 런던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단위로 요금이 비싼데 한 번 버스를 타면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타면 또 돈을 내는 거예요. 마치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 같죠? 하지만 서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완벽한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교통카드 단 한 장으로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모든 게 가능하고 30분 이내에는 무제한 환승이 가능했어요. 기본 요금이 1,500원이었습니다. 뉴욕은 한 번에 달러 2.90, 약 4,000원이에요. 서울에서는 1,500원으로 훨씬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월 62,000원 청년은 55,000원이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기후동행 카드나 K패스 같은 정책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요금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도시 철학의 필연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동은 시민의 기본권이고 그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뉴욕에선 부의 격차가 대중교통 이용에 완전히 영향을 미쳐요. 돈이 많으면 택시를 타고 돈이 없으면 지옥 같은 지하철을 타야 해요. 하지만 한국은 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도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국가의 결단이 보였어요. 역사도 단순한 대기실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빵집, 서점, 미술관, 박물관, 쇼핑단지, 훌륭한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지하철역이 단순한 이동의 거점이 아니라 도시 문화의 중심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진정한 공공설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이런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을까? 1974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이 일어났던 그 비극 속에서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9개 역을 잇는 짧은 노선으로 시작되었어요. 천장에 달린 선풍기 한 대, 역무원의 수동 검표로 운영되던 얼마나 열악한 시절이었을까요? 그 열악한 시절에서 반세기 만에 연간 25억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정상의 대중교통으로 진화했습니다. 건축가로서 이 숫자들의 의미를 알아요. 1974년 한국의 GDP 증가율은 9% 정도였어요. 국민 1인당 소득은 달러 1,000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빈곤입니다. 그런 시대에 정부는 미래를 위해 지하철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것은 보릿고개를 견디며 밥 한 끼를 아껴가며 일하던 부모님 세대, 비포장도로 먼지를 뒤집었으며 아이들을 위해 밤낮 없이 뼈 빠지게 일하던 세대, 땅을 파고 철근을 엮으며 눈물을 흘렸던 노동자들, 자신의 땅을 내어주며 희생했던 주민들, 외환위기 때 금부치를 모으며 나라를 지켜낸 세대.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가락은 한강 아래로 터널을 뚫었고 그들의 눈물은 서울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건축가로서 이 사실에 전율합니다. 한 세대의 희생이 다음 세대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출장을 마치기 며칠 전, 저는 계속 이 생각을 했어요. 선진국의 조건은 무엇인가? 저는 건축가예요. 도시를 설계하고 관찰하는 게 제 일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선진국의 조건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번쩍이는 마철로로, 높은 GDP, 최신의 기술, 화려한 건축물. 하지만 지금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진국의 진정한 조건은 다릅니다. 일상이 얼마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측 가능한가? 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가? 시민이 나는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가? 공공 시스템이 그 감각을 보장하는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GDP를 자랑해요. 뉴욕은 세계의 금융 중심지예요. 맨해튼의 마천루들은 인류 문명의 위대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빌딩 숲 아래에서 시민들은 매일 악취와 공포 속에서 살아가요. 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의 절반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매일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당연스럽게. 저는 뉴욕 지하철에서 매일 불안에 떨며 스스로를 비하했어요. 미국이 강대국이고 한국은 작은 나라, 그렇게 믿으며 제 자신의 국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부끄러운 대상이 바뀌었어요. 한국인들이 누리는 이 완벽한 일상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건 한 세대의 눈물과 노동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비행기가 뉴욕에 착륙했어요.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수천 번 탔던 뉴욕 지하철입니다. 오줌 냄새, 끔찍한 악취, 깨진 모니터, 20분 연착.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소음과 혼돈.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건축가로서, 도시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를. 저는 회사에 보고서를 냈어요. 한국의 건축과 도시 설계는 우리가 배워야 할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건 기술만이 아니라 시민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미국인들을 비롯한 세계인들을 비롯한 부러움의 눈물을 흘리며 끝없는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압도적이고 위대한 인류 문명의 결정체입니다. 지하철 한 줄이 한 나라의 문명을 말하는가? 그렇다면 서울 지하철은 한국이라는 문명의 가장 완벽한 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이다 감동은 앞으로도 이렇게 자랑스럽고 통쾌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